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 3로 개발된 앱을 리액트 18로 변형해서 한번 초간단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 3를 리액트 18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일단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작을 뿐더러 그 다음에 워낙 AI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기존의 뷰로 돼 있는 소스를 던져주고 리액트로 바꿔줘 그랬더니 잘 바꿔주더라고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AI가 있어서. 자, 그럼 뷰 3를 리액트 18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프론트 단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었죠?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서 터미널에서 본인의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이미 Node.js는 지난번에 까셨으니까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npm create byte at latest라고 치면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네, npx라고 해서 create byte 형식의 리액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프로젝트 네임을 먼저 물어보면 저는 리액트 프론트라고 프로젝트 명을 땄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물어봐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에서 뷰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리액트로 변환할 거니까 리액트로 선택을 했고요. 역시 타입스크립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뷰도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었었죠. 똑같이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엔터 디폴트 값을 쭉 엔터 쭉 치면은 리액트 프론트라는 프론트 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프론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VS 코드를 열어서 해당 폴더를 열어서 그냥 가볍게 npm run dev라고 치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실행이 되고 봤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화면이 뜨더라고요. 바이트 플러스 리액트. 네,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액트 프론트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소스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리액트에서 최초 진입하는 소스는 app.tsx 파일이에요. 자,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볼게요. 네, 열어서 지금 제가 리액트 프론트라는 폴더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리액트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파일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app.tsx. 네, 요게 실제로 실행되고, 제가 이렇게 주석을 걸어놨는데, 주석을 걸어놓은 것들은 다 디폴트 소스예요. 디폴트 소스라서 아까 디폴트 소스가 있었을 때 npm run dev 하면 요 소스가 뜨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기본 샘플 소스는 다 주석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액트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뷰 소스를 리액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폴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AI한테 물어봤더니 컴포넌트라는 폴더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저는 뷰할 때 그걸 커먼 폴더라고 썼는데 컴포넌트 폴더가 재사용 가능한 공통으로 사용한 컴포넌트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당 컴포넌트는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액트의 기본 구조에 맞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src 밑에 보시면 이 어셋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폴더고요. 컴포넌트라는 폴더가 없어서 만들었고요. 페이지스라는 폴더가 없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밑에는 저희 공통으로 썼던 페이징 소스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밑에는 유저라고 해서 업무단 소스를 유저 밑에 폼과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자, 페이징 공통 소스를 바꿔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처음에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 원래 뷰에 있던 저희가 데모 2 프론트에 있는 뷰에 있는 소스가 있었잖아요. 커먼의 페이징 이 소스가 있었잖아요. 이 소스를 그냥 열어서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던졌어요. 나는 처음에 이제는 내용을 얘기했죠. 나는 뷰3 프로젝트를 리액트 18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소스를 넣었더니 그 소스, 얘가 소스를 바꿔준 거예요. 바꿔줘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CSS를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뷰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리액트는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 TSX라는 건 타입스크립트용 리액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확장자가 TSS는. 그래서 보시면 옛날 소스도 열어서 보는 게 비교하는 게 좋겠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볼까요? 페이징 뷰는 템플릿 소스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리액트는 템플릿 소스가 이렇게 리턴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요게 뷰에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이 소스를 넣었더니 AI가 GPT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형태는 이 템플릿이라는 게 리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S를 별도 파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SS를 임포트 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컴포넌트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 뷰는 보니까 이 토탈 페이지나 커런트 페이지 같은 그 프로퍼티를 갖다가 define prop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리액트는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토탈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 온 체인지까지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바꿔라 뭐 이런 것까지 네,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주소까지 다 달아주는데 AI가 부모에게 변경된 페이지를 알리는 콜백 함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자동으로 이제 구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스가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소스인데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컴포넌트 이름을 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터페이스 된 페이지네이션 프롭스를 파라미터로 넣어서 거기에 필요한 변수들 함수까지 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디스플레이 페이지는 여기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이 소스가 살짝씩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대로 온 것들 수도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대동소이하겠죠? 그래서 이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찬찬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작하는 거 보시면서 콘솔 좀 달아가면서 보시면 뷰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가 페이징이 끝나서 이번에는 저는 목록을 바꿔볼 건데요. 여기 제가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게 GPT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use 메모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서 쓰는 게 있어요. use 메모가 어디 떴더라? 잠깐 찾아볼게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있죠. use 메모라고 해서. 뷰에서의 컴퓨티드를 여기 써 있네요. 뷰에서 컴퓨티드에 관련된 동작을
리액트에서는 usememo라는 함수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주소까지 잘 달아놨네요. 이렇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목록도 보시면 유저 밑에 목록이 있었잖아요. 목록도 똑같이 열어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GPT한테 던지니까 GPT가 알아서 목록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목록도 만들어 줬고요. 목록도 만들어 줬고 폼도 만들어 줬어요. 마찬가지로 폼도 제가 이렇게 여기 폼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열어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바꿔줬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목록도 설명을 보시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눈에 살짝은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 목록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폼이 좀 어려웠어요. 보니까 이 부분인데 뷰의 define expose를 react의 use imperative handle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리액트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권장되는 패턴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트에서는 뷰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거는 부모가 자식의 함수를 호출하는 거였거든요. 보시면은 자식의 get us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부모가 그 get user를 부르는 보시면 디테일 했고 my폼이 자식이었잖아요. 자식의 함수를 부르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리액트는 그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리액트는 그걸 권장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리액트는 그냥 데이터가 변경됐어 라는 것만 알려주고 실제로 그걸로 동작하는 거는 똑같이 자식한테 하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가 변경됐어 라고만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현재 선택된 유저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 나는 함수를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바뀌었어 그거라고 그냥 포인트만 딱 알려주면 알아서 그쪽 함수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가 있고 폼이 있잖아요. 이거는 뷰에 있는 로직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뷰에 있는 그 로직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디테일 함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get user라는 함수가 있었죠. 이 함수를 얘를 통해서 REF를 통해서 이게 REF거든요. REF를 통해서 그대로 호출하는 형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AI가 보시면 핸들 디테일이라는 거가 이렇게 핸들 상세고 핸들 디테일은 그거군요. 맞네요. 네, 그걸 맞네요. 핸들 디테일이라는 게 있고 여기 똑같이 REF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 리액트 뷰하고 똑같이 뷰도 보시면 리스트에 보시면 이렇게 REF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똑같이 myform REF라는 걸 리액트도 만들어서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뷰에서는 여기가 밸류였는데 여기는 그냥 current라고 그냥 자동으로 붙었네요. 이렇게 해서 get user라는 걸 자식 거를 불렀다 이건데 이게 권장 형식이 아니다 해서 리액트에서 권장 형식으로 만들어준 게 리스트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트2를 잠깐 열어보면 리스트2하고 폼2인데요. 리스트2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는 이제 폼트를 임포트하는 걸로 바뀌었죠.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핸들 디테일은 똑같고요. 그쵸? 핸들 디테일에서 set select user라고만 돼 있고, 그쵸? set select user로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여기가 살짝 바뀐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 REF라는 이름이 없어졌죠? 보시면 REF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selected data, selected user라고 돼 있어요. 이 selected user는 부모한테 선언된 거예요. 부모한테 선언된 거예요. 보시면 selected user가 변수인데 set selected user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변수를 할당하는 거죠. 값을. 그래서 할당을 하면 얘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selected data라는 거예요. selected data가 뭐냐면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이 selected data가 사실은 폼에 있는 props 값이에요. props 값. 폼을 정의할 때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selected data라고. 폼을 정의할 때 익스포트에서 인터페이스를 해서 user form props로 정의를 할 때 selected data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얘는 user, 이 user는 여기서 정의한 user잖아요. 저희가 보시면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유저로 정의한 거잖아요. 얘가 selected data라는 걸 정의해서 이 데이터가 바뀌면 selected data가 바뀌면 보시면 use effect라는 걸 통해서 selected data가 바뀌면 use effect라는 함수가 돌 거예요. 뭔가가 바뀌면 그럼 select data가 들어올 거고 selected data의 값이 있으면 get user를 돌려라 라는 거예요. get user를 돌려라. 거의 형태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죠? 비슷해 보이죠? 1하고 2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형태는 거의 저는 비슷해 보여요. 보면은 폼도 그렇고 그죠?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결국은 핏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네 이렇게 쓰는 게 리액트에서는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내주고 props 값을 보내주고 함수는 자기가 돌린다. 자식이 돌린다. 호출을 하는 게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props 값을 던져서 props 값이 변경되었으면 또는 props 값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user라는 걸 호출을 하면 여기 set user data format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set user data format. 여긴 없네. 데이터를 그냥 유저 여기 있네요. 여기에 그냥 할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저 포맷에 요게 변수고 요게 이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et user format data를 통해서 user format data에다가 값을 할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user form 데이터를 실제로 화면에서 쓰는 거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요 set user 데이터가 앞에서 본 리스트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const 여기 보시면 예 똑같죠. selected user가 set selected user다. 똑같은 형태로 리액트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는 네, 빌드를 해볼게요. 빌드 하기 전에 네, 런부터 해봐야겠죠. 그러면 npm run dev라고 치면은 지금 백단은 제가 아까 올려놓은 거 그대로 뷰에서 사용했던 백단 그대로니까요. 올라왔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리액트 프론트라고 뜨면서 데이터가 뜨는 거 보이시나요? 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뷰는
view3라고 이렇게 돼 있죠. hello view3, react는 hello react 18 이렇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리액트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달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죽이면 얘는 안 돌겠죠? 안 돌죠? 그럼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pm run build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변경된 소스의 가지수가 많지 않으니까 양쪽을 이렇게 모니터가 두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큰 모니터에서 이렇게 두 개 놓고 비교해 보시면 아 뷰는 이렇게 쓰고 리액트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큰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리액트나 뷰의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리액트도 run 빌드를 하면 dist 폴더에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엔진엑스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닫을게요. 뷰는 닫고 엔진엑스 컴프에다가 여기 지금 어저께는 이게 뷰였죠.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제는 리액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한 다음에 현재는 얘가 뷰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릴로드를 해야겠죠. nginx s reload 치면 리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리액트 18로 지금은 리액트로 만들어진 프론트 단이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잘 바뀌죠? 등록되시는 거 보이시죠?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삭제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네,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번 프로젝트하고 이어서 오늘은 리액트 최신 리액트 18로 안정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리액트 18로 가장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재밌고 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뷰가 대형 프로젝트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작은 걸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리액터보다는 뷰가 좀 더 쉬웠다는 거, 리액트는 살짝 더 많이 어렵다. 근데 리액트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나중에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